우리 송 대표님. 네. 그러면 미국 흐름, 미국 시장 한번 봐볼까요? 고고고 해볼까요? 네. 고고고 좋다. 영어로. 네. 네, 자 어제 뉴욕 증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2%, S&P 500 지수가 0.3%, 그다음에 나스닥은 0.72%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었다고 봐야겠네. 어제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제 좀 뭐 살짝 올라가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일단은 조금 하락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래도 이제 크게는 하락을 안 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긍정적으로. 자, 내구재 수주가 이제 강세임에도 우선은 하락을 했다. 이런 또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5월 내구재 수주는 월가 예상치보다는요 0.7%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월가 예상을 상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세인데도 조금 하락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고. 예. 미국 6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7.7이 나오면서 전월 대비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감을 자아내는 그런 수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핵심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예, 제조업이 뭐 안 되면은 제조업이 가장 경기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경기가 조금 어렵겠구나, 아니면 뭐 쉽겠구나, 뭐 이런 등등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경기 침체의 우려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현재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치래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주가는 사실 조금 더 선반영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수가 이런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다 해서 무조건 또 안 좋게 볼 게 아니고 주가가 과연 다 선반영이 됐는지, 향후에 좋아질 게 있는지, 이런 부분 등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백악관에서는 바이든과 시진핑이 수준의 대화를 할 것이다. 자, 지금 핵심은 물가죠. 물가를 그렇죠. 잡기 위한 노력인데 일단은 또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지만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가의 폭등 때문에 두 양 주체가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이빨을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일단은 미국 역시도 중국의 관세를 좀 인하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인플레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거 대화하는 것도 심지어 만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통화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전화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시진핑이랑 그렇죠. 바이든이. 예. 뭐 만나기가 요즘 바이든 대통령 바쁘잖아요. 바이든 바빠. 진짜 뭐 이렇게 바쁜데 뭔가 바쁜 만큼 뭔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또 나토도 가야 되고 지금 G7 또 만나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전화 통화로 하면 좀 어색하지 않나? 만나지 그냥. 화상하겠죠. 줌으로? 집행. 끊긴다, 끊겨. 약간 역시 이게 공산당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인터넷 잘 안 돼? 막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중국 IT 기술 좋습니다. 중국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도 또 5G는 우리가 압도적이죠. 중국 IT 정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국가입니다. 정말 뭐 AI 기술은 뭐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AI 기술은?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EU 집행위에서는 러시아 가스가 공급 차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거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렇죠. 뭐냐면 지금 또 폭염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고, 그리고 또 조금만 있으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그게 걱정이더라고. 그러니까 즉 이제 수요가 그렇게 줄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급을 줄여버리면 일단은 올해 겨울은 엄청난 좀 혹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물론 유럽이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석탄가스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가속도가 엄청 붙을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데서 막 에너지원을 수입을 하겠죠. 아프리카 이쪽에 뭐 지금 보니까 뭐 앙골라에서 수입을 한다 하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에너지 공급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요는 줄지 않고 있고 공급은 일단은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좀 빡셀 것이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겨울이 또 지금 이제 여름 중심부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금방 와요.
9월, 10월 하다 보면은 찬바람 불기 시작하거든요. 또. 지금 7월이니까 네. 한 분기만 지나도 그렇죠. 10월이지 않습니까? 네. 서서히 추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 해서 뭐 전쟁도 안 끝나고 이러면은 진짜 이번 겨울은 야 결국 또 전기장판 꺼내야 되나? 그렇죠. 꺼내야 돼요. 전기장판 수출 많이 일어나려나? 방금 투자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 전기장판? 전기장판? 한번 찾아봅시다. 전기장판 말고 그 요즘에 많이 쓰는 거 뭐 있죠? 그 물로 하는 거? 물장판? 물장판이? 그 기억이 안 나네. 있어요. 온수매트. 죄송합니다. 물장판 뭐. 잘 몰라서요. 온수매트. 온수매트 집에 있더라고. 저희 집에도 있네요, 보니까. 이제 아이들 키우면 온수매트 무조건. 생각해 보니까 있네요. 있네. 아이들에게 물장판이 뭡니까? 온수매트죠. 네. 용어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네. 자, 요즘에 너무 일찍 일하다 보니까 뇌 회전이 안 돼요. 네. 너무 힘들어. 네. 지금 방송하면서 뇌 회전이 안 된다고 지금 어떡해요 지금? 우리 회전해가지고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쓰던 단어들이 어. 빨리빨리 회전이 안 돼. 그 단순한 거예요. 다른 거에 있어서 와 빡빡 돌아갑니다. 주식은 머리 빠르게 돌아가죠. 빠르게 돌아갑니다. 네. 자, 그래서 러시아 가스 공급 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어제 이 어떤 일이 있었죠?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외화 부채에 대한 디폴트가 선언이 있었고요. 근데 뭐 시장은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거부를 했죠. 네. 근거가 없다. 역시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러시아 그 RTS인가? 그 러시아 그 뭐요? 증권. ETF, 러시아 시장. ETF 말씀하시는 ETF 말고 그 러시아 시장 증권 자체를- 시장 예. 그 그래프 보면은 지금 그래프 자체도 굉장히 디폴트라고 하기는 애매하더라고요. 안정적인가요? 네.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미국이나 이쪽에서 네. 억지로 좀 꼬리표 다는 거 아니냐. 디폴트 계속 언급하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일단 정상적이라면 디폴트가 맞죠.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제 완전 법을 다 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갚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오히려 RTS 지수는 오르고 있네요. 0.93% 어제 올랐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국제사회랑 다르게 가도 이제 시장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왕따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근데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 생각인데 유가는 좀 급락할 확률이 높아요. 유가는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네. 일단은 이 물가 인플레이션 지수는 사실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근원 인플레는 서서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원자재 가격도 사실 반영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도 이미 준비 태세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이게 시작을 했다 이거죠. 즉 말씀드렸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그 전쟁 자체가 오히려 유가의 속도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이벤트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급등했지만 전쟁이 점점 심화될수록 즉 이제 거의 중반대로 갈수록 그 원자재 가격도 주가처럼 반영이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국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뭐 사우디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국 자체도 지금 산유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어쩌면 그 반전이 나오게 되면 아주 급속하게 하락할 확률도 있어요. 자, 그런 점 때문에 러시아는 어떻게 되냐? 어쨌든 러시아가 그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러시아 경제가 계속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에너지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수요가 있어야 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당장은 힘들죠. 지금 당장 힘들지만 다 끊어버리면 수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유럽이 가장 큰 그래도 수요처였는데 그렇죠. 이거를 단체적으로 없어져 버리면은 우선은 뭐 일단 유가는 좀 수요가 줄면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고 러시아 경제는 좀 휘청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빨리 만약에 그때까지 전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빨리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쟁이죠.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장 대응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죠. 과연 이제 더 심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국제사회에 경고를 내리면서 뭐 핵 이슈를 또 건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국제사회랑 러시아의 어떤 합의점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푸틴이 그 가방 무슨 핵 버튼 들어있는 가방 들고 다닌다 그러던데?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그런 뉴스 보셨어요? 어떤 거요? 러시아 미사일이 자국 딱 쐈는데 자국 방향으로 돌아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전쟁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이 무기 자체가 노후화됐나? 노후화됐거나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 버튼 눌렀는데 쭉 가다가 자기 국가로 떨어졌다니까 러시아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미사일에 AI 탑재됐네. 정신 차리고 야 그냥 우리나라 쏴버리자. 이거 돌아갔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실 이 핵이 당연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치. 어떻게 될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나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물론 핵 이슈를 건드리면 이제 굉장히 또 안 좋아지죠. 그럼요.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또 그에 또 대응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미국이 또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맞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단기적인 이벤트로는 유가가 예를 들어 러시아 쪽에 불리해지면은 뭔가 또 러시아가 또 뭔가를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는 급락은 하겠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적어도 한 80에서 한 90달러 이내, 70에서 90달러 이내 정도. 그래요? 왜냐하면 또 미국도 솔직히 산유국이기 때문에 셰일 가스를 또 생산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셰일 가스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가 수준이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딱 생각을 딱 해보면 일단은 양측에서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러시아를 또 봐야 되고 그래서 또 유가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높게 유지되는 것도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절한 유가 정도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도 어느 정도 괜찮고. 그렇죠. 일단 경제에 살아야 되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고. 그런 정도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른 하늘님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방금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우리 쌈빵남 손짓이 너무 우함이 넘치는 거 아니냐. 민셰님도 우함이 그래서 우아한 게 뭐가 있나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 방금 캐치했습니다. 뭐예요? 약간 뭐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도자기 밑듯이 유가가 마치 그 지휘봉처럼. 지휘봉처럼. 우리 그 유튜브. 의도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평소에도 약간 우아하게. 출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유상임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유상임님 어서 오시고요. 자 성함이 이제 자 임자신가요? 오늘부터 우리 상임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상임님 어서 오세요. 이제 나가시면 안 돼요.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셔야죠.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룰이에요 룰.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그렇지. 아유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걸로 모건 스탠리가 최근 증시 반등한 베어마켓 랠리일 뿐. 야 굉장히 마음 아픈 소리 해버렸네 또. 뭐 JP 모건 스탠리 이게 자꾸 둘 다 같은 회사인데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일단은 JP 모건은 이제 경기 침체는 없고 오히려 연말에 급등할 수도 있다. 오히려 정고점을 뚫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모건 스탠리요. 스탠리는 이제 베어마켓이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이제 약간 이제 실적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우선은 이제 베어마켓도 사실 랠리가 있거든요. 이제 증시를 오랫동안 보다 보면 이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나올 때가 있는데 저점에서 고점을 딱 찍어보면 뭐 50% 반등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속는 거죠. 아니 저점에서 50% 반등하니까 이거 완전히 반등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근데 베어마켓 랠리가 의미가 그 전고점을 못 뚫고 쭉 올랐다가 다시 그러니까 신저점을 계속 경신하는 걸 얘기해요.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이. 근데 이제 하락도 계속 일자 하락이 아니고 갔다가 올랐다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 사이클 잠깐 나오는 걸 이제 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이 나오면 50%도 나오고요. 뭐 한 30%도 떼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눈치를 못 챌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30%쭉 올랐는데 여기서 고점을 잡아버려서 그때 폭락해. 그러면 또 여기 완전히 또 물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자. 자, 이거를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증시 반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하락의 원인이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된다. 즉 이제 물가가 잡혀야 될 것 같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또 종료가 돼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이런 그 불확실성이 좀 없어져야만 물론 물가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부담들이 부담들이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네. 중립금리가 약 2.5% 미국 중심 지금 미국 금리가 1.75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연준도 이제 상황을 보고 지금은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하지만 네. 그때 보면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4분기 정도 돼야지만 좀 알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고. 지켜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한 분기 정도는 베어마켓 랠리 즉 이제 좀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의견입니다. 자, S&P는 미국이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 위험이 40%로 증가를 했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로빈후드 인수를 또 검토를 하고 있다. 로빈후드. 와, 이거 가상화폐. 이거 미국 나라 자체에서 안 맞겠어요? 응?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네네.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달러가 가장 중요한 달러 패권을 꿈꾸는 것이 미국의 진짜 목적이고 가상화폐의 도전은 사실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불안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또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CDBC 미국 그 전자화폐죠. 네. 전자달러를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뭐 FTX가 로빈후드를 인수한다는 것은 이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로빈후드가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거래소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당연히 또 향후에 또 증시가 좋아지면 또 거래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고요. 네. 자, 뉴욕 검찰은 트럼프 SNS 관련 회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상장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또 이슈가 있고요. 또 지금 떠오르는 게 또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중간 선거는 솔직히 네. 졌다고 봐야지. 뭐.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아예 졌다고 봐야지. 지금 지지율이 약 30%대, 네. 30%대 정도 나오고 있는, 30 후반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리고 있지만은 네. 뭐 2024년이죠. 대선에 거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의 지금 입지가 서서히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중간중간에 항상 우리 모닝 라이브는 즐거움과 함께하는 경제 방송 아닙니까? 네네. 트럼프 성대모사 한번 가봅니다. 송 대표님 슛. 어떻게 하는 거죠? Hey, Mr. Song. 어떻게? 네. 혹시나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이런 거 유쾌한 거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유상임님이 그리고 네. 오늘 좀 이따 함께 하시는 이제 김선영 대표님 팬이신 것 같아요. 팬이신가 봐. 네. 근데 어디 가셨냐고 했는데 푸른 하늘님 지금 한강에서 한강 가셨다고 오신 한강 아닙니다. 지금 아침부터 지금 이거 서핑 할 수가 없어요. 네. 금방 빨리 지금 오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그것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트럼프 관련해서 헝다 소식도 있네요. 네. 홍콩에서 회사 청산 청구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헝다가. 네. 사실 이제 중국 증시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 좋잖아요. 굉장히 분위기 좋고 이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각종 어떤 이슈들이 다 터졌습니다. 특히 헝다 부동산 이슈. 헝다가 뭐 망한다더니
그런 소식 때문에 국내 시장도 계속 흔들흔들거렸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이 싹 들어갔어요. 싹 들어가 오랜만에 제가 헝다 이슈를 보는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지금 흐름이 이제 좋은 상황이에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그나마 완전히 글로벌 경제랑은 다른 흐름으로 다른 조치를 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돈을 풀 때 중국 증시는 오히려 돈을 풀지 않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오히려 안 좋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막 미국이 랠리를 펼칠 때 중국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흐름이 반전이 돼서 미국은 죽고 있고 이제 중국이 이제 뜨고 있고 과도하게 어떤 경제 정책을 안 쓴다란 이유만으로 또 중국이 지금에서야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하고 있고 네. 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중국 금리는 4.45%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려놨구나. 원래 제가 잘 안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모두 다 걸쳐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중이 경제 수출 비중이 약 20%대 수출 비중이 그 정도 됩니다.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차는 좀 있지만 중국 증시의 흐름과 비슷하게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어떤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좀 폭락이 좀 나왔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있고 조금 시차가 있지만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밸류도 뭐 0.9배 수준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많이 내려갔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네. 물론 뭐 7월 FOMC도 있고요. 아직 불확실성이 직면해 있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두 달 내 정도는 좀 지켜보셨다가 7월 FOMC나 금리 인상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가격이 많이 싸진 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 상황이 네. 그래서 너무 뭐 두려움에 극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FOMC 앞두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불안감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불안감. 네. 지금 증시에 지금은 이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지금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준비를 지금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7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PC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네. 그거에 따른 경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8시 40분인데 네. 코스닥이 0.95% 하락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폭이 꽤 큰 폭으로 하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는 것은 지금 오늘 화요일이니까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틀 연속 상승했고 그렇죠.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소비자 지출이죠. 소비자 지출 이 부분을 연준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경계 물량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이 7월에 대한 장이 이제 경계 심리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타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상승이 과도하게 나오기보다는 조금씩 좀 경계심이 있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제가 아무래도. 예. 근데 또 지금 원달러 환율은 또 많이 내려갔네요. 네, 아까 1,286원으로. 우리 공주님이 이야기해 주셨어. 우리 공주님이. 네네. 환율 좀 내려갔네요. 하고 공주님이. 그래서 코스피는 현재 상승으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가 오히려 코스피가 이제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은 왜 이렇게 출발하냐면 그건가. 수급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더 변동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좀 더 수급적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코스피는 대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일단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는 상승이 예상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지금 조금씩 40분 지나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3%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조금씩 단기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경계에 대한 물량들도
조금 나올 수 있다. 경기에 대한 물량.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지금 기다려야 되는 지표들이 좀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계심이 아직까지는 네. 있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금 그렇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래도 한 800포인트까지는 좀 반등했다가 좀 경계도 나오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네.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즘 장이 진짜 예측하기가 힘든 장인 것 같아.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원래 증시는 예상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상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바닥이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없고 없습니다만 그렇죠, 아무래도 대략의 어떤 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밸류 구간에서 좀 반등이 시작됐고 대충 이 정도 부근이면은 분할 매수 구간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다. 네. 네. 자, 우리 상임님 자주 놀러 와 주시고 푸른 하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 같은 분이죠. 가족 같은 분. 왜? 아니 정확하게. 너무 웃겨가지고. 가족 같은 분이죠. 너무 즐거워서. 그럼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뭐 우리 대표님도 좀 이따가 오셔가지고 여쭤보긴 하겠지만은 우리 송 대표님은 요즘 주목하는 섹터가 있습니까 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지금 지수가 조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제약바이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안이 되고 있다. 이런 또 뉴스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ABL 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우선은 제약 섹터 같은 경우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가 비중이 굉장히 낮고 약을 만드는 거보다 약 병을 만드는데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 오히려 나올 정도로 이제 약값 자체는 굉장히 원가 비중이 부담이 적다. 근데 의약품 수요 자체는 어때요? 경기가 힘드나 경제가 힘드나 뭐 경제가 좋으나 의약품 수요가 잘 바뀝니까? 아주 비탄력적이죠. 무조건. 네. 왜냐하면 뭐 누구나 다 아픈 사람 많고 또 노인 나이 많으신 분들의 비중도 높은 상황에서 의약품 수요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대안이 되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송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또 미국 시장을 쭉 훑으면서 또 우리 송 대표님은 요즘 제약바이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게 유동성이 이게 변동성이 그러니까 변수가 좀 적기 때문에 지금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유상임 님이 또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김선영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선영 대표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